남편은 회사 발령으로 2년간 아프리카로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저는 쇼핑몰에서 만삭의 여자와 함께 있는 그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란을 피우는 대신 오랫동안 돌봐온 반신불수 시어머니를 남겨두고 조용히 짐을 싸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남편 민준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서던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3월의 어느 날 서울의 하늘은 숨막힐 듯 건조했고 햇살은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그는 말끔한 비즈니스 정장을 차려입었죠. 그의 성공한 모습은 병실의 약 냄새와 뜨거운 김에 익숙해진 전업주부인 제게 바깥 세상에 대한 약간의 질투심과 함께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좀 길어질 거야. 아마 1년은 훌쩍 넘을걸. 회사가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중이라 나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꼭 필요하대. 민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인 양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대기 중인 택시에 오르기 전 그저 형식적으로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데 그쳤습니다. 저는 남은 힘과 믿음을 모두 끌어모아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 미소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면서요. 걱정 말고 일에만 집중해요. 집에서 어머님은 제가 잘 모실 테니 아무 걱정 말아요. 건강 잘 챙기고요. 저는 마치 벽돌을 쌓아 올리듯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그가 온전히 기댈 수 있도록 책임감이라는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리는 심정으로요. 사실 그것은 단순한 책임감을 넘어선 저 혼자만의 암묵적인 서약과도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신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쇠약해진 어머님의 몸은 24시간 내내 돌봄이 필요했죠. 어떤 간병인도 오래 버티지 못하거나 진심을 다해 해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10년 가까이 열정을 바쳐왔던 여행사 일을 그만두고 어머님의 전담 간호사이자 며느리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감수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정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에게 헌신적이라고 믿었던 남편 민준이 마음 편히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나갈 수 있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제 순진한 생각에 그의 성공은 곧 우리 부부의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가 사라진 서울의 아파트는 갑자기 몇 배는 더 텅 비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온 집안에는 박 여사님의 희미한 신음소리, 의료기구의 달그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저의 조용한 한숨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어머님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튜브를 통해 음식을 드리고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마다 몸을 뒤집어 드리는 일의 주기로 측정되었습니다. 손은 빨래로 거칠어졌고 허리는 갑작스럽게 몸을 숙이는 일로 휘어졌으며 두 눈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 상태였습니다. 낮과 밤의 구분 없이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렸죠. 언제부터 제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을까요?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주름과 피로가 새겨졌는지 더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몸은 마비되었지만 그 까다롭고 권위적인 성격은 그대로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못하셨지만 그 눈빛은 늘 저를 날카롭게 살폈습니다. 죽 온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거나 수건을 떨어뜨리는 작은 실수에도 어머님은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아이인 양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육체적 고통과 운명에 대한 분노로 힘들어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서러움을 속으로 삼키며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가족을 위해, 남편과의 약속을 위해 희생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언젠가 민준이 알아줄 거라는 믿음과 공정함에 대한 기대가 축축하고 소독약 냄새 가득한 이 집에서 저를 무너지지 않게 버텨준 유일한 불씨였습니다. 민준은 보통 3주에 한 번 5분을 넘기지 않는 짧은 영상 통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피곤한 기색을 애써 감췄습니다. 모든 게 괜찮아요. 어머님도 잘 계시고 저도 괜찮아요. 걱정 말고 일 잘해요. 저는 마치 기계처럼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에게서 진심 어린 격려 한마디를 듣고 싶었을 뿐인데 민주는 늘 바빴습니다. 통화 중에도 그는 저보다는 컴퓨터 화면을 더 많이 쳐다봤습니다. 그는 거대한 프로젝트, 잦은 비행, 그리고 해외에서의 연락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늘어놓았죠. 여긴 신호가 너무 약해서 그래. 이해해줘. 잠깐 짬 내서 전화한 거야. 그는 늘 이 말로 통화를 끝냈습니다. 재촉하는 듯한, 그리고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목소리로요. 처음에는 그 변명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남편이 먼 타지에서 아픈 어머니와 우리 부부의 생활을 위해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의 희생에 걸맞은 아내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을 바라보며 병실 같은 이 방을 보며 되뇌었습니다. 이것이 며느리로서, 아내로서의 도리이자 의무다. 이 육체적, 정신적 짐은 나 혼자 짊어지리라. 저는 우리 작은 가정이 평온하고 헌신적인 아내라는 제 이름이 온전할 수만 있다면 제 자신의 집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맹목적인 희생이 곧 닥쳐올 비극을 위해 완벽하게 설치된 덫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 비극은 제 믿음과 청춘을 통째로 대가로 치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정의 등불을 밝히려 애쓸수록 그는 어딘가에서 망설임 없이 그 불을 꺼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는데 온 힘을 쏟을수록 저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고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습니다. 낮에는 박 여사님의 하녀이자 친구이자 간호사였습니다. 밤이 되면 한때는 부부의 온기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저 혼자 남은 차가운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외로운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가끔은 단 한 번의 포옹, 따뜻한 안부 한마디, 혹은 마음속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5분보다 긴 통화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전화는 무서울 정도로 뜸해졌습니다. 3주에 한 번이던 것이 이제는 한 달 내내 아무 소식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가 연결이 더 잘 된다던 메신저 앱으로 전화를 걸면 늘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는 대부분 전송된 상태일 뿐 읽음으로 바뀌지 않았죠. 답장이 온다 해도 나 바빠, 회의 중, 신호가 너무 약해, 나중에 전화할게, 혹은 어머니는 괜찮으셔. 힘내 같은 몸이 건조하고 짧은 몇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 메시지들 속에서 그의 말투는 예전의 따뜻함과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남남인 직장 동료에게 답장하듯 냉담하고 억지스러웠습니다. 그의 무심함이 제 믿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이유를 대며 그를 변호했습니다. 내 남편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절대 잘못된 짓을 할 리가 없어. 해외 사업은 분명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야. 맞아, 정말 바쁜 거겠지. 이 나라, 저 나라를 계속 날아다니고 시차도 계속 바뀌니 연락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 변명들은 제 마음속에 날로 커져가는 공허함과 두려움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는 상태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지만 만성 통증처럼 끈질긴 의심이었죠. 더 이상 신호가 약하다거나 회의 중이라는 변명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집에 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민주는 늘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밥을 먹는 중에도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 달 내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를 무시할 수 있다니, 이 엄청난 습관의 변화는 저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정말 인터넷도 안 되는 곳에서 일하는 걸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나와의 연락을 끊으려는 걸까? 쌓여가는 스트레스는 저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여사님 앞에서는 그 감정을 숨겼지만 피로는
제 인내심을 앗아갔습니다. 박 여사님도 제 불안정한 상태를 눈치채신 듯 했습니다. 저를 보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엄격함 뿐만 아니라 무언가 탐색하는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죠. 마치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마저 의심하기 시작한 것처럼요. 어느 날 밤 모든 돌봄을 마친 후 저는 캄캄한 거실에 앉아 텅 빈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메마른 뺨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날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짊어지자던 약속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직업, 청춘, 그리고 편안한 잠까지 모두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제가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차가운 침묵과 서투른 거짓말뿐이었습니다. 한 여성으로서의 자존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무지와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행동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답이 필요했습니다. 그 답은 민준의 짧은 전화를 통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고 제 자신이 직접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휴식이 아닌 냉철한 이성을 되찾기 위한 하루의 휴가를 계획했습니다. 이 집을, 이약 냄새와 고독을 벗어나 바깥 세상의 공기를 마셔야 했습니다. 민준이 살고 일하고 혹은 저를 속이고 있는 바로 그 세상의 공기를요. 저는 쇼핑을 핑계로 하루 동안 집을 비울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임시 간병인을 고용할 계획이었죠.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지만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장을 보거나 약을 사기 위함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 집의 대문을 나설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진실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저는 마주해야 했습니다. 고독은 제게 값비싼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기 시작한 남자는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이 여정이 제 인생 전체를 바꾸거나 혹은 영원히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의심은 이미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었고 제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단호한 칼날이 필요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경험 많은 중년의 요양보호사를 12시간 동안 고용했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고 싶은 갈망이 돈에 대한 계산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조금 먼 곳으로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야 해서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님의 눈빛은 완전히 믿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반박할 수는 없으셨죠. 아침 6시경 저는 민준이 결혼 전에 사준 낡은 차를 직접 몰고 익숙한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 동네를 벗어나는 순간 낯설고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지붕에 가려지지 않은 하늘을 보았고 각자의 삶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낯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 짧은 자유는 참으로 달콤했지만 동시에 끔찍한 두려움을 동반했습니다. 나는 과연 내가 마주할 용기가 있는지도 모르는 진실을 찾아가고 있다. 저는 부산을 선택했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이며 관광과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유명한 곳이었죠. 민준이 언젠가 제게 회사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말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쇼핑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그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해외 출장 중이라고 했지만 버림받은 아내의 직감은 그가 제 손이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중요한 인물이 전략적 출장을 가면서 짧은 국내 비행이나 이 도시에 들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을 리가 없었죠. 가는 내내 저는 계속해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메신저 앱이 아닌 일반 전화번호로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부산에 쇼핑하러 왔어요. 시간 되면 전화 줄 수 있어요? 보고 싶어요.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떠보기, 작은 덫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해외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다면
건성으로 답장하거나 아예 답이 없을 것이고 만약 근처에 있다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즉시 겁을 먹고 연락해 올 것이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저는 눈에 띄지 않으면서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구석진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서둘러 쇼핑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고급 쇼핑몰, 비싼 호텔, 그리고 민준이 이곳에서 일할 때 자주 들렀던 레스토랑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차나 뒷모습 혹은 하다못해 옛 동료라도 찾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다에서 바늘찾기처럼 희박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로와 실망감이 저를 지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그는 정말 해외에 있는 걸 거야.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아서 나 자신과 쇠약한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저는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고독이 결혼 생활의 필연적인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죠. 그 잿빛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 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도시에서 가장 큰 백화점에 들러 새 옷 한 벌을 사기로 했습니다. 정문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길이 VIP 구역에 주차된 고급스러운 흰색 외제차에 무심코 닿았습니다. 그 차는 끔찍할 정도로 낯이 익었습니다. 민준이 그 출장을 통보한 직후에 샀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자산이라며 해외 지사 주차장에 임시로 세워두었다고 말했던 바로 그 차.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차는 색상, 디자인, 심지어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회사 번호판까지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어. 똑같은 차를 가진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제 다리는 이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저절로 고급 쇼핑구역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제가 아닐 것이었습니다. 저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면서 백화점 출입구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백화점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음악은 귀에 거슬리는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스스로 찾아온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매장 앞 주얼리 전시구역에서 저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정장이 아닌 고급 브랜드의 폴로 셔츠와 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끔 영상통화에서 애써 보이려던 초췌한 모습과는 달리 훨씬 여유롭고 젊어 보였죠.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환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제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저와 통화할 때 짓던 그 억지스럽고 서두르는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젊고 얼굴은 동글동글하고 예뻤으며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꽤 불러 있었고 적어도 6, 7개월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어깨에 다정하게 머리를 기댔고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보호하고 아끼는 듯한 몸짓이었죠. 그들은 낯선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곧 부모가 되는 달콤한 순간을 함께 즐기고 있는 행복한 커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없이 제 영혼 속에는 죽음 같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소리치지도 기절하지도 그 어떤 극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돌처럼 굳어서서 눈앞의 광경을 빤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거짓말, 모든 희생, 잠 못 이루던 모든 밤, 제가 짊어졌던 모든 짐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심장을 꿰뚫는 칼날처럼 적나라하고 고통스러운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민주는 단 한 번도 멀리 출장을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 나라 안에서 유유자적하게 살며 다른 여자와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따져 물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저 자신이 질투에 눈먼 나약하고 비참한 아내가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극한의 고통은 무서운 평정심으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냉정함으로 변했습니다. 오직 생존 본능과 복수심만이 남았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 동영상과 사진 촬영 모드를 켰습니다. 모든 각도에서 촬영했습니다. 민준이 그녀를 다정하게 부축하는 모습, 그녀의 손을 잡는 모습, 제가 한때 꿈꿨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녀에게 사주는 모습, 그리고 그녀의 불룩한 배까지. 사진 한 장 한 장이 강철 같은 증거이자 제 심장을 찌르는 바늘이었지만 동시에 다가올 전쟁을 위해 제가 준비하는 총알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큰 선글라스를 끼고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그림자로 만들었죠. 그들의 대화 몇 조각을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자기라고 부르며 곧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준 씨, 아기 낳으면 그 사람이랑 이혼 서류 정리 꼭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 아기, 호적에도 못 올리는 건 싫어요. 아영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아영아. 다 준비해놨어. 그 여자는 그냥 집에 있는 그림자일 뿐이야. 우리 엄마 돌보느라 정신없어. 모든 게 순조롭게 해결될 거야. 민주는 단호하고 무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야. 그 말이 저주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도 한때는 커리어가 있었고 목소리가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편의 눈에 저는 그저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돌보는 도구. 그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막아주는 완벽한 방패막이. 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멸스러웠습니다. 그의 위선을 경멸했고 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계산을 하고 서둘러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민준이 아영을 데려다준 고급 오피스텔 주소를 기억했습니다. 그가 해외 파견된 고위 간부에게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라고 말했던 바로 그곳이었죠.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해졌습니다. 제 결혼은 죽었습니다. 비참하고 비겁하게 죽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심리 상태로 서울로 차를 몰았습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에너지, 강철 같은 결단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계산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절대로 민준이 죄를 벗어나게 두지 않겠다고. 그가 저를 그림자로 원했다면 그렇게 해주리라. 이 그림자는 그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악몽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침묵으로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 그가 쌓아 올리려던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이다. 늦은 밤, 저는 서울의 익숙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여전히 누워 계셨고 임시 간호사는 분주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약 냄새, 음식 냄새, 그리고 답답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 보금자리가 아니라 정신적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름진 박 여사님의 늙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어머님은 아들의 거짓말을 알고 계셨을까? 아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어쩌면 공범이었을지도 모르죠. 어찌되었든 저는 더 이상 어제의 그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의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님은 묻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어머님 곁에 앉아 차갑고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천천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부산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민준 씨를 봤습니다. 박 여사님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머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몸을 움직여 무언가 말하려 했었지만 불분명한 소리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애쓰지 마세요. 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 씨, 해외 출장 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바로 부산에 있어요. 고급 오피스텔에 살면서 아영이라는 젊은 여자를 돌보고 있더군요. 그녀는 임신 중이에요. 배가 아주 많이 불렀어요. 아마 6, 7개월은 된 것 같아요. 방 안에는 무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당황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사과하고 싶거나 해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머님, 저는 거의 2년 동안 어머님을 돌봤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가 마음 편히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 일과 미래 그리고 건강까지 모두 포기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이 비겁한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치 판결문을 읽듯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어머님도 피해자라는 걸 아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의 호화롭고 배신적인 삶을 지켜주기 위해 하녀나 그림자 역할을 계속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일어서서 어머님의 손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제 어머님 스스로를 돌보시거나 민준 씨에게 전화하셔야 할 때예요. 저는 떠나겠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 선언을 마친 후 저는 등을 돌려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것이나 공동재산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산 옷가지와 개인 소지품만 챙겼습니다. 공동재산은 되찾아야 할 것이지만 훔치는 방식이 아닌 법의 힘으로 되찾을 것이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저는 가장 중요한 2가지 일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첫째, 미리 알아봐둔 사설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과 아영의 모든 사진과 주소를 보내고 그의 재정 상태, 외도, 기간, 그리고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상세한 증거를 추가로 수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완벽하고 상세한 보고서를 요구했죠. 둘째, 예전에 다니던 직장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임대했습니다. 은신처, 모든 것을 계획할 사적인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밤 10시 정각, 저는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 여사님께 드리는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죠. 편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에게 바로 연락하세요. 서연이는 이제 떠납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철문을 닫는 순간 저는 끔찍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은 2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이전은 어리석음과 헌신이었고 이후는 결단과 복수였습니다. 새 오피스텔에 자리를 잡자마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집에 전화했다가 제가 없는 것을 알았겠죠. 그는 저를 추궁하고 돌아오라고 요구하다가 애원하고 심지어 협박하는 메시지를 연달아 보냈습니다. 어디 갔어? 엄마는 왜 안 돌봐? 당장 집으로 돌아와.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까불지 마. 가만 안 둘 줄 알아. 저는 아무 표정 없이 그 메시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의 번호를 차단하고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소식을 추적할 단 하나의 창구만 남겨둔 채 저의 침묵이 바로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민준을 공황 상태에 빠뜨릴 확실한 한 방이었죠. 그는 제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순종적인 그림자일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그 그림자가 사라지고 그의 완벽한 계획에는 치명적인 공백이 생겼습니다. 저의 침묵의 복수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공정함과 제 자신을 되찾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텅 빈 방에는 간이 침대와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소독약 냄새도 아픈 사람의 신음소리도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로 인한 숨막히는 답답함도 없었습니다. 저는 헌신적인 며느리라는 낡고 무거운 옷을 벗어던지고 차갑고 단단한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는 계속 쌓였지만 저는 과거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스스로를 차단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깜빡이는 그의 이름을 보아도 더 이상 고통이나 분노가 아닌 낯선만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미 죽은 사람의 번호인 것처럼 배신은 제 모든 감정을 불태워버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계산과 논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민준이 정말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방패막을 잃었고 이제 누가 자기 엄마를 돌볼 것인가 라는 문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저는 쇠약하고 병든 여성을 곤경에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을 압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 어두운 방에 홀로 누워 계신 모습이 떠올라 소스라치게 잠에서 깬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산에서 아영의 배를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던 민준의 모습이 떠올라 남은 동정심마저 모두 꺼트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피해자이긴 하지만 완전히 무죄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거짓 출장에 대한 그녀의 침묵, 저에 대한 지나친 엄격함, 이 모든 것이 이 비극에 일조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 가족 전체가 짊어져야 할 결과이지 저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고.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탐정사무소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책임자인 차분하고 믿음직해 보이는 중년의 남성 김 실장님을 만났습니다. 김 실장님은 제게 첫 번째 예비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저를 경악과 혐오에 빠뜨렸습니다. 민주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삶을 위해 매우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벤처 투자 계약이나 개인 대출 계약의 형태로 부부 공동재산의 상당액을 그와 아영의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거나 그에게 전적으로 관리를 맡겼던 대부분의 공동재산이 이미 은닉된 상태였습니다. 민준과 아영이 살고 있던 부산의 고급 오피스텔은 그녀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던 회사는 사실 자금 흐름을 위장하기 위해 세워진 유령 회사였습니다. 해외 출장에 대한 모든 거짓말은 그가 가족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벗어나 완벽한 이중 생활을 하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외도, 기만, 그리고 명백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증거입니다. 김 실장님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이 결혼에서 심각한 유책 배우자임을 증명할 합법적인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 숫자들, 입출금 내역서, 그리고 특히 아영 곁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민준의 사진을 보며 저는 더 이상 맹목적인 증오가 아닌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10년의 청춘과 수많은 노력, 그리고 믿음을 바쳐 결국 제가 철저하게 기만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뭉치 하나를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로감은 저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더 큰 힘을 주었고 여성의 희생이 남성에게 이용당하는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고통을 무기로 이 얼음 같은 평정심을 파괴적인 힘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쥐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내 피와
땀이다.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모두 되찾을 것이다. 바로 다음 날 김 실장님의 소개로 저는 김혜인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혜인 변호사님은 이혼 및 가사법 전문으로 날카로움과 솔직한 성격, 그리고 특히 정신적 학대를 당한 여성 의뢰인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유명했습니다. 변호사님의 사무실은 도심의 조용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화려함과는 달리 그의 사무실은 소박하고 아늑하며 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혜인 변호사님은 중년의 남성이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차분하고 신뢰감을 주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저는 민준에 대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최대한 안정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터져나오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2년간의 전업주부이자 간호사였던 삶, 출장에 대한 약속, 고독, 그리고 부산에서 민준을 발견했던 순간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그림자라고 불렸던 치욕을 이야기할 때 제 목소리는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혜인 변호사님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는 말을 끊지도 놀라거나 동정하는 기색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서류 뭉치를 열어 사진 한 장 한 장, 입출금 내역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는 민준이 아영의 배에 손을 얹고 있는 사진에서 오랫동안 멈췄습니다. 서연 씨, 상황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혜인 변호사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감정과 노동력을 착취하여 이득을 취하고 재산은닉의 정황까지 동반된 명백한 기만 행위입니다. 다행히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셨군요. 특히 이 재정 관련 증거들이 우리가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겁니다. 혜인 변호사님은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민준 씨가 심각한 유책 배우자임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만 행위를 근거로 희생당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아내인 서연 씨에게 유리하게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준 씨가 남은 재산을 계속해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재산 동결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산 동결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민준은 돈으로 자유와 새로운 행복을 사려고 했습니다. 저는 법으로 그를 올감매어 그가 도망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혜인 변호사님을 믿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재산뿐만 아니라 명예, 그리고 그가 제게서 앗아간 모든 것에 대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혜인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은 처벌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공정함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 씨께서 개인적으로 한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연 씨가 병든 시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집을 나간 점, 이것은 민준 씨가 서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그의 행동이 이 상황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긴 하지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각오했던 일입니다.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더 그 집에 머물렀다면 저는 미쳐버렸을 겁니다. 차라리 양심의 가책을 견디는 것이 그 집에서 연극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혜인 변호사님은 저를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서연 씨는 절대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민준 씨와의 모든 연락을 계속 차단해야 합니다. 그의 모든 추궁, 애원, 혹은 협박을 무시하셔야 합니다. 서연 씨의 침묵이 지금 이 순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서연 씨가 침묵할수록 그는 더 불안해지고 실수를 저지르기 쉬워질 겁니다. 저는 혜인 변호사님의 사무실을 나서며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소리 지름과 눈물의 전쟁이 아니라 냉정함과 숫자, 그리고 법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라진 이후 민준의 삶은 분명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아내, 세심하게 돌봄을 받는 어머니에 익숙했던 그는 이제는 낡은 집, 반신불수 어머니, 그리고 저로부터의 무서운 침묵이라는 잔혹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전화와 메시지의 빈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번호뿐만 아니라 회사 번호, 심지어 아영의 전화번호까지 이용해 제게 전화를 걸어 제발 전화를 받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모든 번호를 차단하고 진동 모드로 둔 채 조용히 메시지만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 그 다음은 협박, 그리고 애원과 약속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서연아, 제발 돌아와. 내가 다 설명할게. 아영이랑 헤어질게. 약속해. 제발 돌아와서 엄마 좀 돌봐줘. 너 안 돌아오면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길 경우 노인유기죄로 고소할 거야. 돈 얼마든지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 제발 돌아와서 이 일 크게 만들지 마. 저는 깊은 혐오감을 느끼며 그 메시지들을 읽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이 돈과 거짓 약속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앗아간 것이 돈이 아니라 제 믿음과 자존심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아영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제가 곧 정리될 과거의 인물이라고 말하며 장밋빛 미래를 그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거의 인물이 사라져버리고 그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골칫덩어리만 남겨놓았죠. 아영은 분명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하라고 그를 압박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금 민준의 불안은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가 쌓아 올리려던 이기적이고 호화로운 삶 자체를 걱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낡은 집에서 저는 박 여사님의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반신불수의 몸으로 이제는 시간제 가사도우미나 민준이 급하게 고용한 친척에게 의지해야 하는 신세가 되셨겠죠. 그 돌봄은 결코 직장을 그만두고 곁을 지켰던 며느리의 손길만큼 세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박 여사님은 분명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계실 것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병 때문만이 아니라 버림받았다는 느낌, 고립감, 그리고 아들이 저지른 비극을 목격한 데서 오는 후회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 마지막 눈빛, 민준의 배신에 대한 냉정한 선언이 어머님의 심리에 치명타를 가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님은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사실은 거짓말쟁이에 무책임하고 비겁한 인간이라는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혜인 변호사님으로부터 재산 동결 가처분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주는 곧 그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올가미가 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제 삶을 재정비하는 데 썼습니다. 예전에 좋아했지만 포기해야 했던 그래픽 디자인, 단기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바깥 세상,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햇살에 다시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하나하나, 수업 시간 하나하나가 제 자존심과 미래를 다시 쌓아올리는 벽돌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헌신적인 아내와 며느리라는 역할 속에서 제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독립적이고 강하며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서연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인 김 실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연 씨,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민준 씨 댁에 새 가사도우미가 제게 연락을 해왔는데 박 여사님께서 이틀 전부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구급차를 불렀지만 아마 너무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놀라기보다는 차갑고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잔인한 논리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무책임이 돌봄 시스템에 구멍을 냈고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을 동정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아들의 이기심 때문에 고독과 깊은 후회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한 늙은 어머니의 운명은 안타까웠습니다. 이 죽음은 민준에게 모든 재산을 잃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타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틀 후, 이른 아침, 제가 디자인 과제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유선전화 번호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례합니다. 민준 씨의 아내 되시는 서연 씨 맞으신가요? 저희는 시법의학 사무소입니다. X 주소지에서 발생한 시어머니 박 여사님의 사망 사건에 대해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끔찍한 진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왔지만 너무나 합리적이었습니다. 저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게 들었습니다. 법의학 관계자는 박 여사님께서 어젯밤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기 사인은 제가 떠난 후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건강이 쇠약해져 발생한 지병의 합병증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신원 확인과 장례 절차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민준의 법적 아내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고 저는 이 권력을 이용해 제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도시는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속은 끔찍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님의 죽음은 제가 죽인 것이 아니지만 제가 떠나기로 한 결정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민준의 배신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었죠. 이 죽음이야말로 그의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선고였습니다. 민준의 모든 계획과 거짓말은 이제 이 가혹한 진실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제가 나서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침묵을 깨고 민준을 돌아오게 하여 그가 스스로 만든 지옥을 마주하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켜고 민준의 번호 차단을 풀었습니다. 몇 시간 전 그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서연아, 돌아와줘. 엄마 기침이 너무 심해.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여전히 책임을 전가하고 재촉하는 말투였습니다. 그의 뒷수습을 위해 제가 돌아가야 한다니.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편은 즉시 전화를 받았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 너 미쳤어? 왜 이제야 전화를? 엄마는,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감정 하나 없이 마치 나와 상관없는 뉴스를 읽는 것처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민준 씨, 지금 당장 서울로 돌아와요. 돌아가서 뭐, 원하는 게 뭔데? 나 지금 부산에 있어. 일이 산더미라고. 장난치지 마. 그가 소리쳤습니다. 집으로 와요.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그 세 마디는 민준의 머리를 내리치는 망치와 같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분노나 협박이 아닌 울음 섞인 극도의 공황 상태였습니다. 너 뭐라고 했어? 말도 안 돼. 엄마가 왜? 네가 아내잖아. 네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미친 듯이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야. 네가 일부러 우리 엄마를 해친 거지.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저는 여전히 평온하고 냉정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나를 고소하고 싶어요. 아니면 어머님 장례를 치르고 싶어요. 당장 돌아와요. 경찰이랑 법의학 팀이 집에 와 있어요.
당신이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나는 며느리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 도리는 다 했어요. 이제 당신이 아들로서의 도리를 할 차례예요. 저는 그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다시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벌과 진실의 종소리였습니다. 거짓의 성을 쌓았던 민주는 이제 자신이 만든 첫 번째 폐허를 마주하기 위해 돌아와야 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죽어간 어머니의 차가운 시신, 그리고 바로 자신의 무책임과 마주하기 위해서 저는 그가 곧 타게 될 서울행 비행기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운명의 전화 몇 시간 후 민주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단정한 옷을 챙길 틈도 없이 공항에서 집으로 곧장 달려왔습니다.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혜인 변호사님과 김 실장님을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대리하여 그곳에 있었고 모든 법적 절차, 특히 사망 원인 조사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저는 낡은 집의 광경을 상상했습니다. 경찰과 법의학팀의 차가운 조명으로 가득 찬 집, 이웃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리고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던 민주는 이제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린 채 완전히 무너진 모습으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주는 박 여사님의 시신이 안치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끌어안고 절망 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길 잃은 아이의 울음이었고 뒤늦은 후회의 울음이었으며 또한 두려움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해서 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이 간접적으로 그녀를 죽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경찰과 법의학팀은 조심스럽게 현장을 기록하고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민주는 공황 상태 속에서 임시 가사도우미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고 자신의 부재 기간에 대한 진실을 덮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말은 모순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나타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소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차갑고 침착한 얼굴로 눈물 한 방울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등장은 감정의 폭풍 한가운데 선돌 조각상 같았습니다. 민주는 저를 보았고 그의 눈은 광기와 증오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악독한 여자, 네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네가 방치해서 네가 우리 엄마를 죽인 거야. 그가 저를 때리려 손을 뻗었지만 혜인 변호사님이 재빨리 막아서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준 씨, 진정하십시오. 모든 것은 법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이분은 서연 씨를 대리하는 김혜인 변호사입니다. 혜인 변호사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혜인 변호사님의 보호막에서 벗어나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리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하면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 어머니를 죽였다고요? 제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고요해진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지난 2년 가까이 어디서 출장 중이었나요? 민주는 더듬거리며 마지막 거짓말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나는 해외에 있었어. 회사에서 해외로 보냈다고.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떤 울음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아니면 부산 황사로 502호 고급 오피스텔에 있었나요? 회사 자산이라고 했던 그 흰색 레인지로버 기억나요? 지금 2블록 떨어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데요. 아영 씨는 기억하나요? 당신 아이를 임신한 지 6개월 된 그 여자요. 저는 바닥에 사진 뭉치를 던졌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찍었던 사진들이었습니다. 민준과 아영의 다정한 모습, 민준이 반지를 사주는 모습, 아영의 불룩한 배. 사진들은 진실의 파편처럼 민준의 발밑에 흩어졌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는 흩어진 사진들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혜인 변호사님, 그리고 어머니의 차가운 시신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가 쌓아 올리려 했던 모든 거짓말, 모든 계획, 모든 성공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은 날 속였고 내 희생을 이용해 어머니를 돌볼 책임을 회피했어요. 당신은 완벽한 연극을 꾸몄죠. 버림받은 건 내가 아니라 당신에게 버림받고 속은 나예요. 당신 어머니의 죽음은 전적으로 당신의 무책임과 거짓말이 낳은 결과예요. 저는 옷깃을 바로잡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내와 함께가 아니라 어머니의 시신과 함께 집에 온 거예요. 애인과 함께가 아니라 경찰과 법의학팀과 함께 온 거죠. 축하해요, 민준 씨. 이게 바로 당신이 선택한 삶이에요. 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에 짓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발악으로 그는 발밑의 사진들을 끌어모아 찢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혜인 변호사님은 이 모든 대질 장면을 녹화했고 제가 가진 증거는 이 무가치한 사진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등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제 뒤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울음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대가의 서막을 알리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비극의 현장이 되어버린 그 집에서 박 여사님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락해서 대략적인 진실을 알린 몇몇 먼 친척들과 함께 집 근처의 한 사찰에서 작고 소박하지만 엄숙한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민준의 소란에 방해받지 않고 박 여사님의 평안한 안식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며느리로서 모든 일을 빈틈없이 챙겼습니다. 상복을 입고 평온한 얼굴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민준이나 제게 잘해주지 않았던 시어머니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리였고 고통 많았던 한 인생에 대한 마지막 존중이었습니다. 저는 향을 피우고 어머님의 명복을 빌며 이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제가 떠난 것이 잘못의 일부임을 알았지만 더 큰 잘못, 기만과 무책임의 잘못은 민준에게 있었습니다. 민준은 초췌한 모습에 충혈된 눈으로 장례식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부산에서 봤던 성공한 사업가도 전화기 너머의 냉정한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후회와 곧 닥쳐올 몰락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긴 패배자였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사람들, 특히 제가 자신의 참회를 보길 바라는 것처럼 영정 앞에서 과장되게 슬픔을 표현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 연극은 너무나 가식적이고 너무나 뒤늦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울음소리는 막다른 길에 몰린 자의 구조 요청에 불과했습니다. 혜인 변호사님과 김 실장님도 와서 한쪽 구석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제가 혼자가 아니며 민준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의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민준이 제게 다가와 거칠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따로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제발. 엄마도 돌아가셨는데 이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릴 순 없잖아. 아영이랑 헤어질게. 맹세해. 모든 걸 바로잡을게. 제발 돌아와줘. 넌 내 아내잖아. 우리 같이 이 집을 지키자.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소유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가 아내와 가족이라는 명분에 얽매여 매수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가족은 제가 부산에서 그와 아영을 본 순간부터 이미 죽었다는 것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민준 씨, 이 가족은 이미 오래전에 망가졌어요. 당신이 이중 생활을 하기로 선택했을 때 당신 손으로 직접 파괴한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가족을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는 저를 쳐다보았고 애원은 협박으로 변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좋아.
법정 가서 반 나눠줄게. 하지만 내 명예를 더럽힐 생각은 마. 당신이 우리 엄마를 죽게 내버려뒀는데 당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 그의 이 비겁하고 이기적인 태도는 제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책임을 전가하려 했고 제 양심을 무기로 삼으려 했습니다. 저는 오직 이기심과 두려움만이 남은 그의 혼란스러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자존심과 분노가 저도 모르게 폭발적인 행동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내 침묵이 동이라고 생각했어. 짜, 제 손바닥이 그의 뺨을 때리는 건조한 소리가 장례식장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육체적으로 강한 타격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심리적 타격이었고 어떤 법적 서류도 필요 없는 단절의 선언이었습니다. 민주는 뺨을 감싸 쥔 채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며 얼어붙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갑작스러운 극적인 장면에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이 뺨은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기만과 비겁함에 날리는 마지막 뺨이야. 이것은 내가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니고 당신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선언이야. 이제부터 모든 것은 법이 해결할 거야.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 나뿐만 아니라 당신 어머니에게도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저는 등을 돌려 박 여사님의 영정 쪽으로 향했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사찰을 걸어 나왔습니다. 혜인 변호사님과 김 실장님이 뒤따라왔습니다. 저는 낡은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장례식마저 떠납니다. 그 뺨을 때린 순간부터 민준과의 제 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의 처벌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장례식 후 모든 일은 민준이 손쓸 틈도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혜인 변호사님의 예측대로 제가 외도, 기만, 그리고 재산은닉 행위에 대한 예비 증거를 첨부하여 이혼 소장을 제출하자마자 법원은 부산의 유령 회사 명의로 된 재산을 포함하여 민준과 관련된 모든 은행 계좌와 자산에 대해 긴급 동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산 동결 통지서는 민준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과 장례식에서의 치욕적인 대질로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계좌가 완전히 동결되자 그는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민주는 호화로운 삶에 생각 없이 돈을 쓰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돈 한 푼도 다가올 복잡한 법적 절차에 대응할 돈도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혜인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을 시도하고 매수하려 애썼습니다. 김 변호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모든 게 오해입니다. 제가 서연이에게 요구하는 금액의 2배를 보상하겠습니다. 제발 재산 동결만 풀어주십시오. 저는 이를 해결해야 하고 곧 태어날 아이도 먹여 살려야 합니다. 혜인 변호사님은 전문가적인 냉정함으로 단 한 문장으로 응수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아직 진실을 마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상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합의는 법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서연 씨는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자 민주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임대한 작은 오피스텔 문 앞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자 그는 거의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나 엄마도 잃었어. 내 모든 걸 다 앗아가지는 말아줘.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 하지만 계좌가 동결되면 난 파산이야. 아영이랑 내 아이를 먹여 살릴 돈도 없어. 네가 그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어. 그를 보니 제 마음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도 증오도 없었고 희미한 동정심과 강렬한 경멸만이 남았습니다. 민준 씨, 저는 그와 거리를 두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곧 태어날 아이를 걱정하고 아영 씨를 걱정하는군요. 그럼 2년 전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내 경력을 포기하고 온 마음을 다해 당신 어머니를 돌볼 때 당신은 내 미래를 걱정했나요? 당신이 거짓말로 호화로운 삶을 즐길 때
내 희생을 생각이나 해봤나요? 저는 서류 뭉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혜인 변호사님이 수집한 증거예요. 당신은 공동재산을 은닉했고 체계적으로 나를 속였어요. 당신은 법을 어겼고 도덕을 어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계속 당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하나요? 민주는 저를 설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망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넌 결국 돈이랑 비겁한 복수 때문에 이러는 거야. 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네가 우리 엄마를 죽게 내버려 뒀어. 내가 널 고소할 거야. 저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고소해요. 민준 씨, 법이 판단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신은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재산 은닉과 사기 혐의로도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당신은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당신이 거짓말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민주는 무력감과 광기 속에서 떠났습니다. 재산 동결은 그의 생명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부산에서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임신한 애인을 포함해 기댈 사람 하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돈과 명예로 치러야 할 대가가 청구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몰락은 저와의 법적 싸움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거짓말로 쌓아 올리려 했던 바로 그 보금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유한 미래와 성공한 남편이라는 약속을 믿었던 젊은 여자 아영은 금세 잔혹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굳이 무언가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민준의 절망과 돈 부족이 그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재산 동결 명령이 실행되자마자 민준은 더 이상 아영에게 돈을 보내줄 수도 고급 오피스텔 월세와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쓰던 사치품들을 감당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영에게 현재의 재정 상황을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전처에게 고소당했고 재산은 동결되었으며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을요. 아영의 반응은 제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부, 그의 씀씀이, 그리고 풍족한 삶에 대한 기대를 사랑했습니다. 민준이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짐이 되었고 법적인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김 실장님은 제게 모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아영은 민준에게 위로나 격려가 아닌 추궁과 협박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신용카드가 안 돼요? 저 병원도 가야 하고 아기용품도 사야 한단 말이에요. 당신 부자라고 했잖아요. 곧 이혼도 끝난다고 했잖아요. 아영아, 진정해. 그냥 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생긴 것뿐이야. 금방 해결할 수 있어. 나 아직 재산 많아. 그냥 일시적으로 동결된 것뿐이라고. 민주는 힘없는 목소리로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일시적, 전처한테 재산 은닉죄로 고소당했다면서요. 형사 처벌받을 수도 있다면서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아영은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빈털터리에 사기꾼에 곧 법정에 설 남자 곁에 있을 수 없어요. 당신은 나랑 우리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했잖아요. 그 전화는 민준에게 가장 큰 심리적 타격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잃었고 아내를 잃었고 이제 마지막 희망마저 잃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작은 보금자리. 제가 아닌 그녀를 선택했던 바로 그 아영마저 그에게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정하고 잔인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이에게 가난하고 명예 없는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삶을 보장해줄 재정적 능력이 있는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아영은 민준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사준 모든 비싼 선물들을 챙겨 고급 오피스텔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좋은 미래가 필요했습니다.
아영의 이탈은 민준의 이기심에 대한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모든 여자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책임 때문에, 아내는 기만 때문에, 그리고 A는 가난 때문에. 저는 김 실장님의 보고를 들으며 조금도 통쾌하지 않았지만 후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공평했습니다. 민준이 치러야 할 대가는 더 이상 돈이나 사과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독의 끝, 인격의 붕괴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이제 삶이 거짓의 토대 위에 세워질 수 없으며 배신은 언제나 되돌아와 가해자 자신을 물어뜯는다는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민준이 자기 자신만의 지옥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출구도 나눌 사람도 단 한 명의 가족도 없는 그런 지옥에서요. 아영에게 버림받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후 민준은 극도의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하고 성공한 남자의 명예가 사라진 도시, 외곽의 값싼 여인숙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법적 비용을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제게 동정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새로 취직한 디자인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을 때 민준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는 옛 동료를 통해 제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민준은 몹시 수척해졌고 옷은 남루했으며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그는 회사 대표라기보다는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주차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멈춰 섰습니다. 민준 씨, 모든 건 혜인 변호사님이 처리하고 있어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알아, 안다고. 하지만 나한테는 이제 다른 길이 없어. 민준이 울음과 수면 부족으로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영이도 날 떠났어. 내 아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계좌는 동결됐고 밥 먹을 돈도 없어. 나는 엄마도 너도 아이도 다 잃었어.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 제발 날 용서해줘. 이 법적 문제에서만 날 구해준다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 민주는 주차장의 더러운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빌게. 서연아, 우리 사랑했잖아. 10년이나 부부였잖아. 네가 이렇게 잔인하게 내가 죽는 걸 볼 수는 없잖아. 고소만 취하해주면 저 낡은 집 너한테 다 줄게. 나는 빈손으로 떠날게. 이혼 서류에도 바로 도장 찍을게. 제발 형사 처벌만은 받지 않게 해줘. 저는 눈물과 절망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만족스럽지도 마음이 약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그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여자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야. 저는 박 여사님을 돌보며 홀로 지새웠던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그가 제게 안겨준 고통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나를 10년간 사랑했다고 했지만 2년간 나를 속였어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이용했죠. 10년의 사랑이 그 2년간의 비겁한 거짓말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개자식인 거 알아. 하지만 변할게, 약속해, 보상할게. 어떻게요?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이 빼돌리려 했던 재산의 일부를 나한테 주면서요. 민준 씨, 나는 당신 돈이 필요 없어요. 나는 공정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공정함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과 법률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요. 당신의 그 무릎은 후회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에요. 당신은 나를 잃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명예와 자유를 잃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정말로 후회한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요. 그게 당신의 잘못을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는 고소 취하 안 해요. 용서하지도 않을 거예요. 법원이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끝내줄 장소가 될 거예요. 저는 민준을 가로등 불빛 아래 홀로 남겨두고 등을 돌려 걸었습니다. 그의 절망적인 애원은 저를 조금도 흔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통과 맹목적인 증오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제게 필요한 것은 오직 정의와 해방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의 잔인함은 제 자신을 위한 마지막 보호막이었습니다. 몇 달 후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저와 민준의 이혼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전례 없는 자신감과 평정심을 안고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옅은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가볍게 화장했으며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초췌하고 지친 과거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일어서고 싸우고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서연이었습니다. 혜인 변호사님이 제 곁에서 걸었고 그의 얼굴은 차분하고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주차장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낡은 옷, 움푹 팬 얼굴, 깊게 팬 눈에는 저를 보자 증오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돈이 없어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변호해야 했습니다. 재판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는 우리에게 이혼 사유를 진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준은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 남은 약간의 명예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최대한 크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재판장님, 이혼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재판장님께서 서연 씨의 노인 유기 행위를 고려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 사람은 병든 제 어머니를 버려두고 떠나 결국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이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혜인 변호사님은 즉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명료하고 단호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민준 씨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제 의뢰인인 서연 씨는 거의 2년 동안 직장을 그만두고 박 여사님을 헌신적으로 돌보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방치 때문이 아니라 지병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민준 씨는 외도를 하고 반신불수 어머니를 돌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짜 해외 출장이라는 연극을 꾸몄습니다. 혜인 변호사님은 앞으로 나아가 김 실장님이 수집한 증거 서류 뭉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증거에는 민준과 아영이 부산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진과 영상, 아영이 민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증빙 서류, 그리고 특히 민준이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의 상당액을 두 사람의 계좌에서 빼내어 아영과 유령회사 명의로 돌린 것을 증명하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혜인 변호사님은 수술칼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민준 씨의 외도, 기만, 그리고 재산 은닉 행위를 증명할 충분한 법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유책 행위이며 가족의 책임을 짊어지기 위해 자신의 경력을 희생한 제 의뢰인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새하얘졌습니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고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의 모든 말은 혜인 변호사님의 논리적이고 딱딱한 법 조항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진실은 공정함의 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민준은 이제 바로 그 재정 증거들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재산 분할에 대한 논쟁으로 넘어갔습니다. 혜인 변호사님은 법원에 박 여사님을 돌본 제 노력과 민준의 기만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제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심지어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낡은 집까지 포함하여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준은 반대하려 했었지만 그를 뒷받침할 증거나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패배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평온한 마음으로 듣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 제 명예, 그리고 공정함을 되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재판은 독이 든 결혼 생활의 끝일 뿐만 아니라 제 새로운 장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은 거의 오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그 긴장된 과정 속에서 혜인 변호사님은 사건의 모든 기록을 마침표 하나까지 상세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외도, 체계적인 기만 행위, 그리고 재산 은닉을 위한 자금 이체 거래에 대한 모든 증거가 공정함의 빛 아래 놓였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하던 민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그가 변명하려 할 때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제게 돌리려 할 때마다 혜인 변호사님은 날카로운 법리 분석으로 그의 주장을 꺾어버렸 민준의 무책임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마침내 판사는 합의를 위해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승리자의 짜릿함이나 복수자의 통쾌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년간 짊어져 왔던 거대한 바위가 가슴에서 내려진 듯한 안도감만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자유로웠습니다. 판사가 돌아와 모두에게 일어서라고 요청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한마디 한마디가 공기 중에 못을 박는 듯 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즉 외도 증거,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기만 행위를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특히 민준 씨의 고의적인 공동재산 은닉 거래 내역에 근거하여 법원은 서연 씨와 민준 씨의 이혼 신청을 승인합니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이 느껴졌고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몰락을 앞둔 극도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하여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법원은 민준 씨가 심각한 유책 배우자로서 서연 씨에게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그리고 건강상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서연 씨는 민준 씨의 기만으로 인해 자신의 경력과 건강을 희생하며 전신 마비 상태인 시어머니를 전적으로 돌보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동재산을 불공평하게 분할하기로 결정합니다. 서연 씨는 서울에 위치한 기존 주택의 소유권을 포함하여 총 공동재산 가치의 75%와 기타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준 씨는 모든 채무와 의무를 이행한 후 남은 재산 가치의 25%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판결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타격이었습니다. 민준은 이혼이라는 명분 외에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소리치며 반대했지만 모든 목소리는 판사의 의사봉 소리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법원은 재산 은닉 과정에서 민준 씨가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자금 출처를 숨기는 등 형사 범죄의 혐의가 있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합니다. 법원은 서연 씨에 대한 재산 분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 행위와 관련된 서류 및 증거들을 수사기관으로 이관하여 법률에 따라 형사 책임 추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것입니다. 민준 씨, 당신은 공식적인 수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형사 처벌이라는 두 단어를 듣자 민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 못하고 희미한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명예는 이제 가장 공개적이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박탈당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잃었고 아내를 잃었고 명예를 잃었고 이제 자유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의는 철저하고 가차없이 실현되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증오는 없었고 오직 공허함과 거짓의 토대 위에 삶을 세우려는 자에게 주어지는 쓰디쓴 교훈만이 보였습니다. 재판 후 민준의 인생은 공식적으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그의 권력, 돈, 그리고 명예를 앗아갔습니다. 사업 파트너들은
즉시 등을 돌렸고 성공한 대표라는 명성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사기꾼, 재산은 닉범, 그리고 불륜남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빚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남은 25%에 얼마 안 되는 재산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친구도 없는 허름한 여인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애인의 배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은 그에게서 탈출구를 빼앗았습니다. 그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고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저는 혜인 변호사님과 김 실장님을 통해 민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판결 집행과 수사기관으로의 서류 이관 절차를 위해 그를 계속 주시해야 했습니다. 김 실장님은 민준이 몹시 수척해졌고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간질환과 심각한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무책임의 대가는 재산을 넘어 그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민준의 고독이었습니다. 유일한 가족이었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애인아영은 그의 아이를 데리고 말 한마디 없이 떠났습니다. 옛 친구들은 모두 그를 피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매일 자신의 거짓되고 비겁한 자아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고독은 어떤 형사 처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민준이 혜인 변호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혜인 변호사님은 그것을 제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열어 읽었습니다. 오탈자로 가득한 서툰 글씨였지만 그가 이제껏 보여준 것 중 가장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그림자로 만들었던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해 어머니를 고독 속에서 죽게 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서연아, 그는 썼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스스로 대가를 치를게. 내 진짜 모습을 보게 해줘서 고마워. 행복하길 바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화가 나지도 그 사과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동정심, 스스로 인생을 파괴한 한 남자에 대한 희미한 동정심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준이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제 인생에서 지워졌고 더 이상 짐도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혜인 변호사님에게 민준에 대한 형사 처벌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 목적은 그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함을 되찾고 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민준의 몰락과 병이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저는 공식적으로 낡은 집의 합법적인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되찾은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공정함과 제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은 양냄새, 박 여사님의 까다로움, 그리고 민준의 거짓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혜인 변호사님과 함께 매각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단 몇 주 만에 집은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집을 판 돈은 박 여사님을 돌보며 발생했던 모든 빚과 법적 비용을 완전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하고 나니 재정 걱정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꽤 큰 돈이 제 손에 남았습니다. 저는 과거와 저를 잇는 마지막 다리를 불태웠습니다. 돈, 자유, 그리고 경제적 독립은 제게 힘과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더 작지만 햇살이 가득하고 희망이 넘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준의 아내도 시가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자립한 여성,
서연이었습니다. 저는 제 열정이었던 디자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문 직업 학교에 등록하여 인테리어와 그래픽 디자인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이 일은 생계를 위한 직업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유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림 하나하나, 공간의 배치 하나하나가 제 삶, 영혼, 그리고 세계관을 재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 제 건강과 몸, 그리고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혜인 변호사님과 김 실장님을 제외하고는 과거의 모든 사람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변호사와 탐정이 아니라 제 재탄생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재탄생이 마법이 아니라 용기와 싸우려는 결단력이 필요한 고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제 선함을 증명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맹목적인 희생의 덫에서 벗어났고 젊고 활기차고 열망으로 가득 찼던 과거의 서연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랑을 찾지도 복수를 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평온함과 자기 개발만을 추구했습니다. 행복의 문은 제가 제 두 발로 완전히 굳건히 섰을 때만 열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박 여사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여전히 어머님께 사죄의 마음, 속죄의 행동을 빚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님은 비록 까다로우셨지만 결국 기만의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공동재산의 일부를 사용하여 작은 자선 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 기금을 박 여사님 사랑 나눔 기금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서울에서 가족의 세심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이나 병든 어르신들을 물질적, 정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금을 널리 알리지 않고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사회단체와 조용히 협력했습니다. 이 일은 명성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제 영혼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의 죽음이 무의미하지 않고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무언가 인간적이고 좋은 일을 하는 동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기금 출범식에서 저는 자원봉사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금은 큰 상실과 깊은 후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버림받은 어르신들, 가장 헌신적인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과거에 사죄하는 방식이며 이 세상에 여전히 인간애와 정이 존재한다고 믿는 방식입니다. 이 행동은 제 과거 결혼 생활에 대한 마지막 마침표였습니다. 기만으로 얻은 재산을 나눔으로 바꿈으로써 저는 그 돈을 그리고 제 영혼을 완전히 정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새로운 삶은 바쁘고 의미 있게 흘러갔습니다. 학교에 가고 일하고 자선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민준이나 아영 혹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제가 쌓아 올리고 있는 것들에만 집중했습니다. 경제적 독립과 정신적 자립은 그 비극으로부터 제가 얻은 가장 큰 두 가지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행복이 기댈 남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튼튼한 버팀목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마음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장,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굳이 찾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속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만큼 충분히 강해졌고 거짓을 간파할 만큼 충분히 현명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낡은 집을 나온 지 3년 후 제 인생은 화려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제 이름을 건 작은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저는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여성이 되었고 일에서는 존중받고 사회활동에서는 사랑받았습니다. 박 여사님 사랑 나눔 기금의 한 자선 프로젝트에서 저는
수혁 씨를 만났습니다. 수혁 씨는 건축가였고 소박하고 따뜻하며 미소가 아주 선한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진실했고 제 일과 인격에 대한 깊은 존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며 서서히 감정이 싹텄습니다. 수혁 씨는 제 과거, 깨어진 결혼, 그리고 오늘날의 자유를 얻기 위해 제가 치러야 했던 대가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혀 비난하거나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강인함과 용기 때문에 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수혁 씨는 민준이 남긴 공백을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우리 둘 다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고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디자인 스튜디오의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수혁 씨가 제게 청혼했습니다. 그는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연결과 균형을 상징하는 작은 무늬가 새겨진 그가 직접 디자인한 단순한 은반지를 건넸습니다. 서연 씨, 그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부유한 삶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당신의 동반자로서 모든 짐과 기쁨을 함께 나눌 것이라고 약속할게요.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당신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사랑해요. 나와 함께 거짓 없이 오직 진실과 평온함만이 있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주지 않을래요? 저는 미소 지었고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고 마지막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저는 화려한 항구가 아니라 제가 치유받고 온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평온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친구와 가족들만 모시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인생은 과거의 문을 닫고 찬란한 새 장을 열었습니다. 민준에 대해서는 그가 재정비리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고독하고 병든 채 명예를 완전히 잃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 컸지만 그것이 바로 공정함이었습니다. 헌신적인 아내였지만 배신당하고 이용당했던 서연은 용감하게 진실을 마주하고 법을 이용해 공정함과 재산 그리고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재탄생하여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고 마침내 진실한 남자 곁에서 완전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민주는 어머니, 아내, 명성, 재산, 그리고 건강까지 모든 것을 잃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성분들께 남편이라 할지라도 결코 누군가의 인생에서 그림자가 되지 마십시오. 선의와 희생은 올바른 곳에 두어야 합니다. 믿음이 배신당했을 때 침묵과 함께 이성과 법으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독이 든 결혼의 붕괴가 찬란한 재탄생과 진정한 행복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기도 하니까요. 가족 이야기를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